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뭐 30도 이상 올라간다는데 6월 초순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그 기상 이변인데 앞으로 계속되는 이변 속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오늘 당장 더운 것보다는 더 큰 근심, 걱정이 이렇게 앞으로 가립니다. 18세고 첫 번째 복회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오면서 연휴 마지막 일요일에다가 오늘이 또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날은 그래도 여법하게 부처님이 모시져 있는 법당에 가야지 좀 뭔가 절에 간 느낌이 들고 다른 일요일 같은 모르는데 초하루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이 아마 드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신도들의 참석률이 좀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100명 정도 올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유병문 사무관이 에이 스님 그래도 그렇진 않습니다. 100명은 올 겁니다. 했는데 제 예상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그 우리 서울승복 할매 손녀딸 보고 그 얘기를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아유 스님 오늘 와서 스님 얼굴 보는 게 더 복 받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역시 요새 참 어수선하죠. 네? 제일 어수선한 게 뭡니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원자력 문제입니다. 원자력. 원자력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것이 참 물론 뭐 남북관계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잘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문제는 남북관계나 뭐 다른 사소한 문제보다는 더 큰 중대차원 다수대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그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때 바로 그냥 큰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신호가 옵니다. 지속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만 지진들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은 그걸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를 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인간인데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조그만 신호들을 보내는 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인리 법칙을 보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보통 300번이나 나타나는 통계적 법칙을 1대 29대 300으로 하인리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할게요.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1920년대 미국의 여행보험사의 직원인 허버트 하인리히가 수많은 통계를 다루다가 발견한 이 법칙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훗날 실패와 성공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인리 법칙은 실패를 예고하는 300번의 징후를 놓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실패 사례들과 역으로 300개의 성공 씨앗에서 대박을 터뜨린 성공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의 그 논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일찍이 촌철살인으로 이제 저 같은 촌철살인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 아시죠? 15소년의 표류기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 책을 봤는데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명언도 아니죠.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 그냥 그러나 있는 얘기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이 예측을 그렇게 보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는 믿음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 하이니 법칙이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고 이 법칙은 노동 현장, 산업 현장, 공사, 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혹은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 개인적 위기 및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다가오는 사고나 불행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전에 미리 계속 우리 몸에 이런 신호를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큰 병이 올 때는 큰 병이 오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설마 내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게 되고. 이 원전 사태는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1910년에 원전의 납품 비리에서 불량한 그런 부속품들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밝혀져요. 그러면 이게 이 원전 비리가 터졌을 때 5월 31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원 국무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인공노할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천인공노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그런 납품 비리였기 때문에 6월 3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전 비리는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 원전에 대한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덮어버립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하고 많은 분들이 스님이 안 그러셨으면 하는 우려도 하는 그런 세월을 5년을 보내면서 MB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과하다 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당장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에어컨부터 못 켭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용 전기부터 끊어버릴 겁니다. 산업용 전기는 국가 경제 발전에 유해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부터 절정을 해야 됩니다. 이 큰 불편을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된다는 고리 3, 4호기 전부 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그런 비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전의 사고는 제가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많은 불자들이 스님 그건 불자답지 않습니다. 스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부처님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시거나 이랬을 때 뭐라고 하셨을 건가 하는 근거를 우리 유병문 사무관에게 틀림없이 부처님도 아마 뭐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걸 한번 경전 속에 어디 나오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현시 찾아냈더라.
자기 아들하고 싸우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닌다마는 어떤 그런 신분은 있어요. 부처님이 기원 정사에 계실 때 목련존자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조금 떨어진 토굴에 정진을 하는데 그 토굴 근처에 양치기들이 양들을 몰고 와서 이제 양떼들 방목하고 본인은 거기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다가 돌아가고 하는데 하루는 양치기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양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데 표범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사냥이 표범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걸 알아챘습니다. 알아채니까 사냥이 떨어다 보니까 자기 무리들은 전부 다 가버리고 양치기도 어디로 다 큰 양떼들을 데리고 자기는 혼자 놔두고 잃어먹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 성격이 저하고 같았던 거예요. 느닷없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표범을 향해서 뿔을 치켜들고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표범이 아니 저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뿔을 달라들고 와 쫓아오니까는 멈칫하고 뒤로 돌아서서 좀 이렇게 멈칫한 거죠. 진짜. 그 사이에 휙 돌아서 가지고 양이 도망을 와서 무리한테 섞이는 걸 보고는 목련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제가 토굴에서 정진하는데 산양이 혼자 떨어져 있다가 표범이 덮치려고 그러니까 표범을 향해서 뿔을 세워가지고 막 달라들니까 표범이 도망을 가고 산양이 그 사이에 돌아가가지고 무리하고 합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나쁜 놈한테는 정중함이 필요 없느니라. 나쁜 놈에게는 법도 소용없고 좋은 말도 소용없는 것이다. 참 부처님이 참 어떤 그는 착함을 증오하고 있으니 그와 맞서 터놓고 싸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부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명박이를 비판했다고 생각하는 건 손들어 보세요.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게 본생담에 나옵니다. 본생담에. 근데 그 비판의 결과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와 생명 그것을 세력과 바꾼 용서만 받지 못할 범죄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이명박에 대한 지칭입니다. 이명박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원전 비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원전 건설을 시작할 때부터 현대건설이 주축이 됩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1기 건설하는데 5조가량이 듭니다. 5조. 1기 건설하는데. 그럼 5조의 공사비를 들여서 건설을 하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한전 또 그런 전력공사와 관련된 이 정부 관료직에 있던 사람들이 퇴임해서 가서 맡아서 하는 공기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떡고물을 받아먹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전 비리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이명박은 지나름대로 아랍에미리트에다 원전 수출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했어요. 그 손해를 보면서 수출한 것조차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수입을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윤창중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참 잘해야지 되고 사람을 잘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윤창중 문제도 단순하게 개인이 저지른 그런 추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얼굴에다가 그야말로 대변인이 대변을 본 겁니다. 이게 경제적 손실로 보면은요,
몇십 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망신도 무슨 그런 망신이 어딨냐. 그런데다가 이 원전 후쿠시마 일본의 사고가 터졌을 때도 이명박은 원전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원전 공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먹이 사슬같이 얽혀져 있는 비리로 얻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 원전 건설을 할 때 이상적 그 의원의 14기 동기 동창이었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장인이었던 박성기?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한국전력 사장을 합니다. 한전에서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습니다. 거기에 얽혀져 있는 비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날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얼마만큼 더럽게 만들었고 얼마만큼 추접스럽게 만들었고 그러나 단순하게 그게 더럽고 추정이 아니라 이제 그 비리와 더러운 당합을 통해서 빚어진 결과가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는 게 오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도 무릅쓰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각성하도록 그렇게 했던 이 지나간 5년의 세월이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오. 원전뿐만 아닙니다. 4대강의 비리, 큰 대형 건설 공사 속에 빚어지는 공무원과 건설업자들 간의 유착관계, 그걸 감사해야 될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 돈을 받아먹고 무마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총체적으로 일어났던 비리입니다. 이런 놈한테 용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갔던 사회 지령들, 종교인들 이제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을 용감한 주고 살아갑니까?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왜 이런 참 사회적으로 분노할, 용서받지 못할 이런 범죄 행위를 국가가 저지릅니다. 국가 이름으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려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한밤중에 아직 확인도 안 된 사건에 대한 실태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 역적질과 똑같습니다. 왜 역적질이냐면 옛날에는 나라의 주인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황제를 지냈던 네로는 진이 곧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에 보면은 모든 권력과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근데 국민을 주인 노릇을 처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민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고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을 한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주인은 아직도 국민입니다. 위임받은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 주인을 속이고 주인을 기망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주고 주인의 뜻을 거슬리면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명박 정권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에 저질렀던 이명박 정권의 그 악행과 폐악질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벌써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예상 밖의 녹조가 일찍 일어나면서 식수원의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물을 우리가 쓰는 전기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전기의 문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못 먹는데 어디 가서 참선할 겁니까? 어디 가서 연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턱을 음악 같은 데서 공부할 수 있나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피해가 우리한테 옵니다. 가정용력이 만약에 절전한다고 치면 설거지도 못하죠? 전기 없는데 물이 올라오나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닐 수가 있나요?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태가 대한민국 동해안 지역에 다 모여있죠, 거의. 원전이. 영암 원자력 발전소 말고는 거의 동해안에 다 모여있습니다. 다 영박인의 고향 근처입니다. 왜 웃어요? 참 너무하죠, 제가. 다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좋다고 찍은 겁니다. 낙동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명박 찍었습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는 각종 도로, 자전거 도로고 뭐고, 그 4대강 공사하면서 했던데 지금 각종 부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자, 하청업자들이 보따리로 돈을 쏟아 갖다 줬다는 것이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의미로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같은 재벌 규제, 재벌들에 대해서 이 하청업체들에 대해서 같이 공생해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좌파 정책이다, 빨갱이다, 시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주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한 걸음도 제대로 발을 못 뛰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하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주당보다는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박수 쳐야지 됩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는 따지고 보면요, 우리들한테도 전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 욕망입니다. 욕심. 욕망에서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스스로한테도 칼날을 들이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욕심으로 빚어졌던 모든 행위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각성한. 근데 미리 좀 늦었지만 이런 원전 부품 비리라든가 또 아니면 4대강의 저러한 녹조 발생이라든가 부실공사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우리들에게 큰 재앙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각성해라, 반성해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늦지 않고 반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단지불회가 가야지 되는 길이고 단지불회가 지향하는 길이고, 아까 우리 젊은 불자인 윤경이가 얘기했다시피 큰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복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성을 해야지,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고 해서 스님들이 선방에서 무슨 앉아가지고 크게 무슨 도를 깨닫고 그렇게 깨달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을 가장 사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큰 깨달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이 왔고 또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 있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낙갑니까? 얼마 전 간화선 대법회 때 제일 먼저 법문했던 지금 종종이신 진재 스님께서 달마 대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맥의 79대 법맥을 이은 그런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달마 대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대도인 스님이 종종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조계종은 왜 이 모양이고 세상은 왜 이 꼴일까? 누가 한 사람이 뭐 깨달았다고 해서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길은 아닙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각성된 물음을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도저히 흐르는 욕망의 흐름 속에 흘러가다가 결국은 인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절제할 수 없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이 욕망의 이 흐름들 어디로부터 근거하는 건가? 철판도 단지불에 해온 여러분들은 그냥 절에 다니고 그냥 불교를 믿는 그런 이 불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각성을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에도 다닐 거 없습니다. 교회도 다닐 게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6월 1일날 노무현 대통령 고향인 봉화마을에 6월 1일날 첫 번째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하는 강연에 6월달 첫 번째 특별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강연을 맡아달라고 해서 오래전에 약속한 게 돼가지고 몸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해서 동화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강연하는데 우리 단지불의 일기 위원장인 곽수자 보살님과 가족들하고 상현이하고 혁진이하고 내려와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막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고 근데 처음에 150명이나 올 건가 한 200명 올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에서 대구에서 어디서 내려와가지고 400여 명이 모였어요. 그 400여 명이 모인 강연을 야외에서 하는데 야외 첫 강연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여는 강연입니다. 마지막은 전 이해찬 총리가 하고 지난 어저께 토요일은 도종환 시인이 진국회의원 도종환 시인이 했고 뭐 다들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는 좀 유명한 분들이 강연을 했는데 그 여는 강연을 제가 해야지 된다 한 거는 그만큼 그런 분들은 저를 훨씬 높이 평가하고 도종환 시 홍보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0명 남짓 되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에서 제가 했던 말씀이 복을 빌어서 부처님이 만약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었는데 그 죄가 없어졌다. 나쁜 짓 많이 하고 교회 가서 11조 내고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절에도 그냥은 안 가잖아요. 부처님 앞에 불점 놔야지 되잖아요. 교회도 11조 내야지 되죠. 그렇게 했는데 죄가 사해지면은 이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한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인한테 돈 몇 입 받아먹고 죄를 사해주는
뇌물수수행위가 됩니다. 이건 법정 구속죄예요. 하나님의 부처님이 그렇게 치사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대학교 입시 때 우리 요새는 뭐 제가 봉사 그 주지를 하면서 보니까 주파일을 전후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입시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비는 간절한 기원. 저는 처음에 가서 입시기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냐. 그랬는데 신문 보는 그 정보소에서는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두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복당에 와서 입시기도 붙이고 했다고 해서 애가 대학교를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정이 입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입시기도 때문에 왔던 엄마들의 나이들이 대강 4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애는 다 키워놓고 참 뚜렷하게 막 애 키우는데 열정을 다 바치다 보면 애는 대학 들어가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그때 의지가 될 수 있는 게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입시기도 때문에 절에를 나왔다가 다른 스님들 말고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 불교의 신청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에 오게 만드는 방편, 도파경이나 이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성계 파택이라 불난집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 불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부처님이 딸랑딸랑하는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거 놓고 빨리 나와라.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사탕이다 하면서 가짜라도 들고 흔들면은 애들이 따라 나와서 파택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1000백억 화신과 1000백억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그 연민과 자비심으로, 그러니까 입시기도도 그러한 그 연민과 자비심, 중생이다 부처님 법과 같이 어질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시기도도 저는 그다음부터는 필요하다고 허용을 했고, 입시기도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근데 저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꿔내는 것이 사실은 스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고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가 단지불에 배운 정도가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고 온유한 그런 수상한 법의 이치를 깨닫고 뭐 이런 얘기 어렵게 쓰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뭘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고 뭘 우리한테 참 자비심으로 말씀을 했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그러한 그 종교다. 버리는 종교다. 버린다. 비운다. 욕심. 깨달음에 대한 욕망조차 버려야 된다. 깨달음에 대한 욕망조차고. 제가 얼마 전에 불교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다시 또 원장이 되려고 출마한다면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본사 하나가 표 10개, 12개입니다. 25개 본사에 선거인단이 한 본사당 10명, 조계원 2명, 12명씩입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20명, 또
10명 참 간선으로 뽑힌 조계의원 20명 합쳐서 331명이 조계의원 총무장 선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본사 하나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되는 데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원장을 출마할 때는 왜 원장을 출마할 생각을 내게 했는가? 무섭다 이건. 그냥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법륜 스님은 조계종 성적이 없어도 조계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자비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대한 연민으로 나오는 자비행을 조계종은 훨씬 더 열심히 많이 하더라. 나도 조계종 성적에 연연치 않고 이번 가을 선거 때 과연 조계종이 얼마나 쓸 건가 안 쓸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적을 포기할 결심을 갖고 선거에 나가가지고 내가 외과형 수술 장갑을 끼고 매수를 듣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조계종에서 성적을 버린다 하더라도 뭐 승복 입고 머리 깎는 거 가지고는 뭐 아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선택적으로 가도 되고 특허적으로 가도 되고 정 안 되면은 뭐 개정을 해도 됩니다. 지금 같은 이 조계종의 내부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외부적으로 평가받는 이 조계종이라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의 그런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조계종 무슨 위원회에서 청주 나온 거 보셨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가 보다가요. 어떻게 이거를 이 거대 집단이고 1700년 된 한국 대한불교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라는 집단에서 내는 청주가 그게 뭡니까? 꼭 교도소의 죄수들이 지켜야 될 수용 수칙 같은 청주를 내는 겁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게 현재 조계종의 유치한 아주 참 평가받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조계종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조계종에 칼을 대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 목숨 같은 중노릇에 대한 것까지 걸어놓고 제가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비워야지 되고 비우면 어떻게 비울 것인가? 다들 마음을 비운다. 아니면 뭐 내려놓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비울 것인가?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로 한다.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힐링이라는 게? 힐링은 불가능합니다. 긍극적인 힐링은, 긍극적인 힐링. 마지막 단계에 가서 힐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힐링이 아니면 전부 다 원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는 거죠. 간단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그런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가 같으냐면 아픈 사람에게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깐 위로가 되는 마약 같은, 그러니까 뭐 페니실린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나중에 항생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사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남한테 위로받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 가슴에는 심장이 암이 걸렸고 여러분들은 바늘 그 손톱 끝에 가시 같은 게 하나 벗겼다고 칩시다. 누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이 아픈 거는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굶을 때는 아프잖아. 근데 어머님이 심장에 암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며칠씩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나를 큰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힐링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아니다. 정말 힐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서 그 살핌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힐링이지 위로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위로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힐링은 옛날 선사들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뭐 사자가 그런다고 그래요. 새끼를 낳으면은 좀 데리고 가서 벼랑에서 참 위로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견디고 올라오는 새끼만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해서 어른 사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죽거나 말거나 놔둔다는 거예요. 난 그게 진정한 힐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하나 소개를 할게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한번 보셨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19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75년부터는 제가 개봤던 해입니다. 개봤던 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5살이 어린 분이죠. 어린 스위스인데 태어날 때 탯줄에 목에 감겨가지고 탯줄에 목이 감겨서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나올 때 탯줄에 목에 감겨가지고 나오면은 애가 이제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 된 상태로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가지게 돼요. 그래 인해서 그 불평과 고통, 그 난관 그걸 수없이 부딪히고 가면서 도대체 이게 살아야 되나?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그 인식에 대한 강렬한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이 작가는 이제 철학적 사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이 이분을 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희 입에까지 오르내릴 정도의 위대한 그 이 시대 철학가로 만들어내는데 이름은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 줄리앙이란 이 분이 태어날 때부터는 고통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나온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저도 뭐 지난 3월 29일 날 시작한 그 대상포진이 이제 뭐 거의 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은 뭐 약을 보내주고 어느 분들은 비타민 C를 목표로 권하고 어느 분들은 또 무릎이 안 좋다니까 무릎도 아픈데 좋아지는 그 홍합 추출물이라고 해서 보내주고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는 10시간 등산을 했어요. 보통 한 2~3시간 걸으면 내려올 때 무릎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아주 못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대관령을 보현사로에서 올라가가지고 선자랑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아주 장거리 등산을 오래간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 보고는 참 무릎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단지불의 회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저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의 그 공덕으로 이제 건강은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 약간 흉터가 남아있고 그 미세하게 가려움증 같은 건 좀 남아있습니다만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쉬는 김에 좀 더 쉬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뭐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발을 가지고 여기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 같아요. 며칠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는 생각이, 야,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괴로울 정도라면 정말 죽음이 나한테 다가올 때 고통, 혼이 백산한다고 그러죠? 혼이 백군데로 흩어져 버린다. 그런 정도 고통이 올 때 내가 뭘 가지고 도를 닦았다고 그러고 뭘 가지고 종로를 했다고 할 것인가. 전부 놓아지더라고요. 아, 이제 무슨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시비하고 논할 때가 아니구나. 뭐 단지 불행이 뭐니 이거 한 이거 말고 뭐 이런 절절한 무상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한참 가다가 그게 다 나가니까 다 같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다음부터 또 이놈 봐라 이놈이 원전 같아. 근데 원전 회장 때부터 대입이 돼가지고 결국 그게 드러날까봐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원전 비리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온 거를 불량 부품을 납품해가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덮어버린 게 이놈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질렀던 비리와 이런 악행들이 이제 드러난 게 이 뱅간의 일각으로 드러난 게 원전 비리입니다. 사대강 문제 한번 터져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아픔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내서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다가오는 그 병의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나한테 다가오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아프다는 얘기는 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교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배고픔도 들어갑니다. 가난함도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나에 대한 고통 전부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저하고도 좀 인연은 좀 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 회장의 아들 이번에 용은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말씀이 났었죠. 다 우란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공자겠죠.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만약에 찬바람 부는 바람에 나갔을 때, 벌판에 나갔을 때 과연 세상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그 10%인가 15%인가가 이 영원중학교인가 뭐 거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적으로 호르몬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결손 과정에 있다든가 너무 가난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회자라고 그러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 사람들도 사회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전혀 물정을 모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커졌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전혀 모르고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렇게 커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만 그런 이 벌판에 나갔을 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바람과 이걸 모진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애들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같이 그런 세상을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되길 바랍니까? 아무런 사유도 없이 배고픔도 모르고 가난함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는 채로 희낙낙거리고 바보같이 살다가 가는 걸 원하냐 이거.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 그렇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집에 가면 애들을 과보를 합니다. 내 아들, 내 딸 좋은 학교 보내야지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전부 좋게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정말 위험한 지점, 위험하다는 것이 무슨 물질적으로 위험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받는 그런 그 경험 왔을 때 과연 그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마법을 만드는 겁니다. 네. 강하게, 튼튼하게, 어디 갔다 놔도 눈무릎 두고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독자적 편견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되는데, 부모 없으면 꼼짝도 못하고 응석부리고 이런 애들을 만들어 놓고 사회에 내보내면 결국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냐.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치유, 위로가 아닙니다. 치유가 아니라 상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상처와 더불어 아픔과 더불어 고통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 일이다. 예,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출판사하고 저하고 무슨 암묵적 거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봉사에 주직을 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책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법회 때마다 제가 보고 감동 느낀 책은 1000권씩, 좀 비싼 책은 몇백 권 사놓고 이렇게 봐가지고 젊은 사람, 아들하고 같이 온 가족들 이런 식으로 선물도 하고 책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따 앞으로 제가 사업에 성공하고 홍콩에 배가 들어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머무는 순간 생각의 흐름 자체가 멈추고 만다. 우리는 집착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줄리앙이 불교에 엄청 심취합니다. 금강경도 읽고 여기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아주 대단한 철학가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말 자체를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소승은 다녔지만 다 내가 단집에 접해냈던 말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노무현시민학교 강연 때 김경수라고 노무현 대통령 보좌했던 아주 참 젊고 붉고 지난번 김해 쪽에서 출마했다가 김태호 지사한테 떨어진 아까운 그 젊은이가 소개를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도 앞으로 크게 되겠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얘기를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아이콘 명진 스님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보통 남자는 아니죠. 여기도 보면 비움이라든가 집착하지 말자라든가 내려놔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사춘기라는 책에 제가 해놓은 말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쉽게 표현했습니다. 힘 빼. 몸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몸에서 힘 빼듯이 우리 마인드 생각에서 힘을 빼. 다 내려놔.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내려놔. 경험했던 걸로 판단했던 나의 관점을 다 내려놔.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익혀졌던 나의 관점 그것도 내려놔. 다 내려놔. 근데 이 책이나 다 비워라.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개 내려놓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내려놔야지 그래서 설명해 놓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 내려놓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무엇고입니다. 나는 뭔가를 묻는 겁니다. 가나선 하는데 가나선을 해준 이유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광문명이 발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1600년 전에 중국 선종사에 있었던 가나선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한 사람입니다.
이목구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물어보십시오. 모르죠.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물었는데 알아지거나 깨달았거나 뭐가 툭 터졌거나 하는 놈이 있으면 그런 건 사기꾼입니다. 끝까지 몰라. 그건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질 떨어지고 걔는 이목구고 저목구고 몰라요. 돈 뺏기 모르는 놈입니다. 모르죠. 나를 향해서 묻는데 깨달아? 알아? 툭 터져? 저도 여러 번 깨달아봤어요. 아니 42살 1991년도 봉암도 살다가 너무 크게 깨달아서 그래서 제가 오도성을 짓지 않습니까?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것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풍마음이 천문이여 바람이 나르고 구름이 달려도 하늘에는 흔적이 남지 않고 창랑조성 여고리라 푸른 물이 천년을 돌을 씹어도 물에 젖은 돌은 더 뚜렷하죠. 수석에다 물 부으면 물에 돌 모양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창랑 푸른 물결이 교석 돌을 씹어도 유형을 오히려 더 뼈다고 모양이 더 풍성하더라. 하면 조사들의 누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가? 자기가 설상 속전이다. 감방 눈 높은 산에 산색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지금도 저는 뭐 그때 내가 지었던 이 시가 그 큰 깨달음을 넣고 사암 스님이 그 당시에 정동 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암 스님한테.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다고 그러는 이 강호 제1의 보수와 일단 겨뤄봐야겠다. 묻습니다. 사암 스님께. 스님께서는 화두가 성장하고 당신이 그런 법문을 해요. 화두가 스님이라면 기멸이 끊어지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기멸심이 끊어지고 기멸심이 끊어지 그 자리가 지속이 되면서 가면은 그것을 이제 공부의 결심이로다. 스님께서는 화두 성장하고 스님에서 기멸심이 끊어졌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중이 많은 데서. 그러니까 노장님이 그건 방에 가서 나하고 조용히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스님 하반 탁줄 드러내놓고 여기서 얘기를 합시다. 스님과 저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스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제가 부정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봉암사 그 법당 있죠? 그 큰 법당 짓는다고 공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님께서 지으시는 108평짜리 법당에는 몇 건짜리 부처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몇 건짜리 부처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암 스님이 하고 평가에서 쓰는 말은 하를 하십니다. 하를? 멋진 대답입니다. 거기에는 그 대답 말고는 대답이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아니 스님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 중된 사비도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노장이 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장이 벌써 얼굴색이 변하죠. 그러면 명진수장은 그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고 다시 똑같이 하를 했습니다. 노장이 속았죠? 저한테? 당신이 자신있게 하를 했으면 나한테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노장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스님도 하를 하고 저도 하를 했습니다. 스님의 하루가 저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성질이 있어요. 예의가 있고 서로 주고받는 거량에도 예의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노장이 글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스님의 할은 분별심에서 나온 할이고 저의 할은 지인의 자석에서 나온 할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들어가야죠. 근데 확인사살까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때가 지금 겨울이었습니다. 동안거였어요. 옥석대 가보셨죠? 봉암사 옥석대. 옥석대 마야분이 겨울 추위에 중병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 무슨 약을 써야지 마야분에 부처님의 병을 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미 이제 사무스님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거 싸우다 보면 기죽는다 그러죠? 우리 막 죽어가지고 글쎄 그거 나는 모르겠네. 제가 약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글쎄 나는 그대 보기 위해서는 대답을 못하겠네. 그리고 지자리를 돌아옵니다. 근데 의장님이 장강의 뒷머리 앞물을 밀어내듯이 앞으로는 신진의 여러분 투자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 선문을 끌고 나갈 시대가 된 것 같다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날 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봉암사를 나오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있잖아. 그게 11월 14일 날입니다. 그 달밤에 11월 14일 보름 하루 전날 달밤에 봉암사에서 걸망을 치고 나오는데 그때 같이 살았던 스님이 수경 스님입니다. 수경 스님은 나보다 중요시 한 10년 빨라요. 한 달 나이가 더 많고 내가 걸망 치고 공무원님까지 같이 내려갈게. 그리고 당신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문경에서 택시를 하나 불러줍니다. 밤에 이제 한 9시 넘어서 나가니까. 달밤에 봉암사에서부터 홍문정까지 걸어 내려가는데 그 달밤에 나는 견성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수경씨 어때요? 견성한 기분이? 허공의 달이 만상을 비치나 달을 만난 만상은 어느 것은 밝게 비치고 어느 것은 그림자로 비치네. 그와 똑같아. 묻지마. 대답한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제 공부가 뭐다라는 거. 이제 공부 이런 게 공부구나는 거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이 확정을 세우고 깨닫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봉암사 4년 동안 제가 좀 천일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은 재산 공개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을 일으켰지만 알게 모르게 제가 좋았던 건 1억 배였습니다. 1억 배. 1억 배를 하면 매 주마다 일요일날 법회를 하면 공부 무지무지하게 해야지 돼요. 같은 말 안 해야지 되죠. 또 예를 들어야 되니까 책도 무슨 이 책 저 사와라 저 책 사와라 조금만 괜찮은 책이 있으면 쓰다가 봐야 됩니다. 보면서 내 생각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꼭 해주다 보니까 내가 무지무지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타일시 성불투 너와 내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너 쪽으로 조금다 싶어요. 강연을 나가면은 그 강연의 수준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조계종뿐만 아니고 이 조계종에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명강사 재밌고 유익하고 쉬운데 아주 어려운 걸 쉽게 잘 풀어서 얘기해주는 대단한 훌륭한 스님. 이건 다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지구례 이 봉사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신문을 하는 쪽을 보더라도 뭐 내가 그러면 대부분 그거 올려놓습니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내 스스로를 자꾸 발전시켜나가. 그럼 전부 다 단지구례 회원 여러분들의 공동 회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나를 향해 묻는 물음 속에는 일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따로 진여사상을 찾고 보리를 찾고 부처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향해서 묻는 물음 속에서 오는
이것이 물음,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시켜 나가는 것. 그런데 물음이라는 것은 따로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속에 있었던 본래 알 수 없던 그 얘기 바꿔내주면 본래 여러분은 붙여졌던 것, 본래 여러분은 몰라 알 수가 없으면 여러분 내재해 있는 겁니다. 멀리서 구하고 찾고 다시 딴 데서 마음밖에 딴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릴 때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 물으면 하루에 한 번 부처가 되는 거고 10분 물으면 10분 부처가 되는 거고 1시간 물으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먹고 나는 가는 물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호흡은 어디서 끝날까?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해결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모든 물음 속에 이 우주의 진리가 내가 나아갈 길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은 누구고 어디 계시고 우리한테 뭘 주시고 뭘 구원해 주시고 이건 전부 가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도 진정한 불자는 물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틀과 좁은 시야로 받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자. 그것이 배선사고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진하는 사람이고 올바른 부처님의 정법 제자가 되는 거고 저는 단지도의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고 저와 함께 도반이 되어서 같이 행하고 또 이 세상에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에도 비판할 줄 알고 하는 이런 깨달은 삶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다시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